지난해 용산 그 집단 마약 사건 아시죠? 경찰관 추락사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11명에 대해서 불구속 송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지난해 8월 27일 용산구의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그 마약 모임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주최자, 참석자, 판매자 7명을 송치했고 19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오다가 11명에 대해서 송치를 했고요. 새로운 어떤 신종 마약 반응이 나온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존의 마약이 아니라 신종 마약인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그러면 25명, 26명이 정확히 6명 중에서 8명은 뭐냐? 혐의가 없다, 불송치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좀 허탈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용산구 이태원 어느 클럽에서 마약을 어떤 뭘 하다가 술을 먹고 그러다가 이제 2차로 어느 3차로 야 우리 저기 마약 있는데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일종의 마약 관련된 조직이 그 사람들을 거기서 픽업해서 간 거죠. 그러면 정확히 이 주최자, 판매자가 뭡니까 도대체? 그럼 마약 조직의 중간 공급책들이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클럽과 연결되어 있는 뭐 버닝썬 가치는 어떤 것이거나 지금 경찰 애들이 얘네들이 한 것으로는 그냥 거기서 마약을 소비한 소비자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그럼 8명 거기에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불송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혐의가 있지만 검출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기 25명이 갔는데 8놈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술만 마시고 있었다고 라는 거잖아요. 술도 마니까 그냥 마약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 왜 갑니까 그러면?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8명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지만 실제로 정황상 사실은 마약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수사를 뭐 하겠습니다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놈이 물론 거기에 한 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 한 자리에 8놈씩은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 같잖아요. 계속 거기 8놈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이따위로 이 개판으로 한 용산경찰서 놈들이 뭐한 놈들이며 정확히 신종 마약을 썼는데 검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클럽 바깥으로 일종의 2차 마약 소비 모임을 주선한 놈, 조직한 놈, 그저로 돈을 번 놈 이런 놈들의 이 상선을 그럼 지금 이게 상선이 있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못 찾은 거죠. 수사가 부실한 거죠. 아니면 수사 능력이 없는 거죠. 경찰 마약 하는 놈들은, 마약 수사했던 놈들은. 이런 새끼들이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대로 이 사건의 핵심은 25놈이 거기서 마약을 한 거 자체는 그건 팩트예요. 그건 뭐
그렇기 때문에 간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의 어떤 조직의 어떤 의도로 됐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소비하는 이게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클럽에서 야, 이 차 뭐야, 근데 갈래? 그러면 대가리가 나쁜 놈들이라 하더라도 여기 말고 또 딴 데 예비적으로 하나 되고 여러 군데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수사는 어떻게 됐으며? 그럼 정확히 이런 조직적인 상선에 대한 수사는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끝난 건지, 그냥 검찰로 넘긴 건지,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하게 이따위로 하니까 그냥 마약 수사 해갖고 뭐 마약 사범 뭐 몇천 명씩 잡았다고 막 지랄지랄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마약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그냥 거기서 거기로 그래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저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서울중앙지검 송재호 공인전문수사관, 마약 전문수사관입니다. 얘도 하는 말이 마약 수사는 정보와 속도가 생명이며 컨트롤 타워가 시급받아서 DEA처럼 마약 수사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얘가 지금 인터뷰 그것도 모자이크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은 서울중앙지검 마약 수사관인데 이게 사실 뭐 마약 이 소비책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니 소비하는 애들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선을 잡아야 되는데 상선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에 국내 조직책 검거에서 뭐 통제 배달, 컨트롤드 딜리버리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한다 뭐 쭉 한다고 하는데 총책을 잡기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얘도 말하는 게 뭐냐면 총책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텔레그램 같은 것을 또 쓰고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지체하면 잠적해 버린다. 근데 문제는 수사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경찰 애들은 지들 실적으로 하려고 정보를 숨기고 검찰 수사관 검찰 애들은 또 지들 실적으로 해서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원활하지 않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얘 얘기예요. 마약 전문 수사관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하나의 조직, 미국의 마약 DEA처럼 컨트롤 타워가 서지 시급하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약 전문 수사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수사와 치료, 뭐 이런 거 단속, 또 이제 감식 장비의 개발, 감시약의 개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가수라든가 대검 뭐 과학수사부의 이런 약동물 센터 같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센터는 조직 안에서 이것이 마약에 대한 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약의 탐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수가 한다고 하는데 올해서야 겨우 마약과가 생겼을 뿐입니다. 여태까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로 국가수는 국가수지 마약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뭐 마약이 넘쳐난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좀 위험하다 막 떠들어대지만 실제의 대응책은 엉망이죠. 지금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아니 그러면 마약청 만들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걔네들이 그걸 왜 넣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마약 DH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려요. 검사들은 마약 수사청에 들어가면은 마약 이 검사가 아니에요. 그건 수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약 수사청이 만들어지면은 검찰청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어차피 마약은 다 마약수사청이 할 테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옷 벗고 나와서 이거 마약하는 연예인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야, 내가 10년, 20년 넘게 마약 수사만 했어. 야, 나한테 오면은 내 밑에는 다 애들이야. 응? 내 검사 애들, 마약 수사하는 검사 애들, 마약 다 내 밑에 있던 애들이야. 내가 너 그럼 뭐 10억, 20억 막 100억 막 땡기죠. 정관으로. 그런데 만약에 마약 수사처럼 독립해 보세요. 마약 수사는 저쪽이 다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명함 내밀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늘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죠. 지가 다단계 사기에 무슨 벨트 최고 마스터 검사라고 이렇게 서부지검장 했던 놈 이종근인가 그럼 나와서 지가 수사했던 애 저기 변호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약수사 독립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운영하는 건 딱 좋은 거는 뭐냐면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그 컨트롤 타워의 그 대가리에 대검찰청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밑에 경찰, 관세청, 국정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에 거기 말하자면 뭐 본부장이든 누가가 뭐 어떤 뭐 서울중앙지검 뭐 2차장 검사, 3차장 검사 뭐 아니면 거기 뭐 부장 검사가 펌트로 타워를 하고 그 밑에 뭐 자기 데리고 있던 검사 애들 이렇게 돌려서 경력 세탁해주고 다른 거 애들 형사부 애들 데려다가 여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마약 전문 수사관이 되는 거죠. 전문 검사가 되는 거죠. 자, 또 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검사가 최고의 가오를 갖고 쉽게 말하면 얼굴 딱 가오를 갖고 최고의 마약 수사 검사가 되는데 왜 이걸 내려놓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라고 하는 게 이제 마약수사청이 만들어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마약범죄라고 하는 마약수사청이 하니까 이런 게 이게 의미 없어요. 똑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가 금융사기 같은 거를 해는 놈들이 그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예전엔 부서도 없었어요. 그냥 TF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 하는 거죠. 데려다가 다 파견 받았고 다 해요. 또 파견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파견 받죠. 그런데 전문적으로 국가범죄수사본부라든가 범죄수사국 같은 데에서 이런 형태의 금융사기 전문 범죄를 따로 수사하면은 검사애들은 이미 개발이 도토리 신세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게 되는 수사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그러니까 정확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요. 여긴 수사만 하고 그걸 가지고 검사는 기소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뭐 미국의 주 경찰이든 시경이든 DEA든 뭐든 ATF든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지방검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평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으로 이제 수사에 좀 더 집중을 할까요? 막 이렇게 하면은 기소될 수 있는 부분, 기소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검사라 연방검사 계속 조언을 하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사는 기소를 하되 기소하는 그 과정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검사가 그 해당 수사부서에 모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한 경우는 검사가 아주 소수지만은 수사관을 파견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매우 형해적으로 해석해서 정확히 수사한 애들 따로, 기소한 애들 따로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어떻게 권한을 나누고 협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독자성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수사 기소를 분리는 어떻게 수사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아니, 수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검사가 어떻게 그걸 기소하니 바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수사 과정이라든가 수사의 어떤 어느 정도까지의 그 마무리 단계에서 검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이 정도 되면 기소되기 전에는 그 검사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해 파악을 다 끝내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협조를 끝내고 자기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주고받으면서 그 다음에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검사애들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은 사보타지를 하는 거죠. 아이씨, 야, 수사도 뭐 수사의 ABC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수사에 처음부터 굳이 검사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얼개를 만들고 뭐가 틀고 문제가 있으면 도움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수사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기소검사가 관여해갖고 그걸 이런 식으로 협조를 통해서 한 후에 기소를 하는 거지. 다 수사 끝! 툭 던지고 기소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보타지 하는 거죠. 오해시키는 거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마약 범죄든 이런 어떤 뭐 전문적인 수사 분야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사실은. 딴 얘기했네요. 요 판결은 사실 좀 매우 아쉬운 판결이 하나 있어서 아쉽다기보다는 이건 진짜 이 판사가 좀 혼나야 됩니다. 를 이겁니다. 2021년에 14살짜리가 충남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갖고 인천에서 친구들이랑 조건 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을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뻔합니다. 얘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20대 초반의 애들, 링 범죄자, 이런 동네에 이런 애들이 사실은 미성년이었다가 나이가 성인 초반이 되면서 그 밑에 이제 10대 초반 애들을 끌어들여갖고 소위 말하는 조건 만남 사기죠. 그러니까 조건 만남 하겠다고 성인들 끌어들여갖고 그 현장을 덮쳐서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A란 14살짜리가 하다가 자기는 뭐 안 하겠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범인, 자기를 시켰던 애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다시 인천으로 와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조건 만남 사기의 피해자가 신고를 해갖고 이게 다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 20대 초반의 남자 두 놈이 주범이고 얘는 사실은 공범이거나 이런 류인데, 사실 이걸 공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강요에 의한 범죄자, 강요에 의한 범죄 피해자로 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들은 이렇게 한 거죠. 20대 초반 그 주범의 변호사들은 얘들이 이 14살짜리한테 강요나 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협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강요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청소년들의 특성,
그리고 사실은 20살, 20대 초반의 남자애들 이 위계적인 상황과 14살짜리 이 중학생 협박이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20대 애들한테 무죄가 된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인천지법 형사 5단독의 홍준서라고 하는 판사가 얘기를 하기를 이런 거죠. 그 20대 23살짜리 남자애 둘이 14살짜리를 협박을 했나?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단지 욕설 좀 들었는데 그게 무슨 협박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만 놈이 싫어서 갔으면은 사실 그 20살짜리들이 이 14살짜리한테 그 심어놓은 조그만 놈 앱을 뒤추적 앱을 지웠을 것이지 않냐. 그런데 안 지웠지 않냐. 근데 이제 제가 판사한테 홍준서라는 애한테 홍준서 판사한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겠죠. 23살짜리 몸이 이만한 남자애 둘이 14살짜리를 꼭 때려갖고 협박 이렇게 때리고 막 너희 막 그게 그렇게만 강요가 되느냐. 지나가면서 얘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에서 위협을 느끼는 건 강요가 아니냐. 또 하나, 이 20대 애들이 앱을 깔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걸 지우게 되면은 또 고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굳이 지웠을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즉 말하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14살짜리 입장에서 공포가 무엇이고 강요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주고, 그래서 피해자 다음에 대한 것보다는 피해자의 위치에서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홍준서라고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해버리니까 그렇죠. 아니 뭐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했는데 어떻게 협박이 되겠습니까? 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사들의 유무죄 판단과 어떤 사실여부 판단이 너무 뭐라고 하나 현실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 판단이 미숙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이런 판사들은 사실은 판결 내리면 안 되죠. 너무 무지하잖아요. 판사들이 이렇게 무지한 건 참 그냥 개인이 무지한 건 지가 혼자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정의의 어떤 판단이 너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판례가 되면 어떤 아이들이 이런 걸 신고하겠습니까? 그냥 겁먹어서 다들 시키는 대로 하죠. 왜? 어차피 뭐 내가 뭐 널 때렸어? 욕했어? 알아서 해. 알아서 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타까움 진짜. 대법원에서 이건 참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를 유죄 증거로 못 쓴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전 남자친구한테 강간상해, 전 남자친구하고 어떤 여성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 여부, 상해죄 때려갖고 전 남자친구가 인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이제 때려갖고 얼굴 맞고 막 상해를 입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상해죄냐 강간상해죄냐 뭐 이거에 따라 논란이 된 건데, 이 뭐 사건 자체는 어쨌든 뭐 유죄가 다 인정돼 그런 건데
문제는 판사들의 안이함이죠. 특히 광주 고법 판사들의 이 문장이죠. 말하자면 판결문을 쓸 때, 즉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쓴 거죠.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갖고 판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뭐 억울함이라든가 아니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든가 이런 쭉 써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판사들은 가해자의 반성문도, 범인의 반성문도 받아보고 피해자의 탄원서, 뭐 관련자들의 탄원서 다 받아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증거 같은 경우도 다 보고 지가 판단하고, 유무죄 판단하고. 근데 얘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형사소송법이든 뭐 상식적으로도 물적 증거와 해당 증거란 뭐 그게 자백이든 뭐든 진술이든 그걸 중심으로 유무죄 판단을 한 후에 유무죄 판단 이후에 그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정할 때 여러 탄원서라든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그게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판사들은 이 형사사건이랬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엄격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법 부장판사란 고법 재판장이란 그 판사란 사람이 유무죄 판단의 요소인 어떤 물적 증거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피해자의 탄원서의 글귀를 판결문에 갖다 써버린 거,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그러면 안 되죠. 생각해 보시면 유무죄 판단한 이후에 형량을 산정할 때 형량 산정 부분에 이 탄원서랑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는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자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유무죄 판단 영역은 전문가한테 맡겨라. 법적 재판의 운영은 판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유무죄 판단 영역은 전문가들이 맡겨라. 진술 분석가든 증거 분석가든 이런 사람들이 통해서 해라. 나머지 형량 판단도 역시 본인의 어떤 법적인 것만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한 번에 훅 섞어버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감정, 자기가 봤을 때 피해자 너무 억울해. 피해자 너 억울해겠다. 그래, 얘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너 그러니까 너 유죄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님 재판이지 사또 재판이지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건의 유무죄와 이것이 뭐 바뀌지 않을 거지만은 이딴 식으로 판사들이 판결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또 뭐 부검이들이 부검할 때 제가 국가수 부검이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아니 이 새끼들이 지가 부검할 거는 부검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에 헷갈리니까 형사들한테 들어갔고 이 사람은 지금 심리적으로 뭐 불리니까 그래서 가정 경제가 좀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살. 지가 왜 판단을 해? 지가 정신과 의사야? 심리 분석가야? 이게 웃긴 놈들이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할 영역을 정확히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의 판사들은 이것과 이것을 그냥 막 섞어서 막 하다 보니까 엄격히 분리돼야 될 걸 붙여버리니까 대법원에서 바로 문제제기 들어오는 거예요. 야,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섞으면 안 되지. 유무죄 판단에 어떻게 성형 판단할 걸 넣어갖고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지적을 한 거죠.
대법관한테 고법 부장판사회가 지적을 당한 겁니다. 아마 쪽팔린도 모를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쪽을 준 건데, 이게 쪽팔린 건지 모를 겁니다. 한심한 겁니다. 저 정도, 적어도 20년 넘게 재판을 한, 고법 판사가, 네. 그만큼 사법 시스템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엉망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